불의 방패, 천무. 서방을 깨운 한국의 포성. 인류의 전쟁사는 언제나 불의 기술로 기록되었습니다. 화약이 발명되고 대포가 등장하고 로켓이 하늘을 가르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 세계의 힘은 누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불을 쏠 수 있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불의 중심에 한 나라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작지만 기술의 무대에서는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 2025년 1월 파리. 프랑스 국방위원회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문서가 배포되고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K239 천무,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프랑스어로 씌어진 그 보고서는 단 한 줄의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법이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서방의 포병 강국, 프랑스가 한국의 무기를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후예들이 유럽 대륙의 자존심이 태평양 건너 한반도의 기술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날 이후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째서 프랑스가 한국에 SOS를 보냈을까?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시간을 되돌려 1980년대로 가봅니다. 냉전 시대, 프랑스는 미국, 영국과 함께 서방 포병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M270 MLR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었죠. 한 번에 12발의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무기는 당시 소련군의 악몽이었습니다. 60초 안에 축구장 9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화력. 나토의 절대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은 전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으로 고통받는 민간인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땅에 묻혀있는 수천 개의 작은 폭탄들. 2008년 노르웨이 오슬로. 107개국이 모여 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오슬로 협정. 집속탄의 사용, 생산, 보유, 이전을 모두 금지하는 국제조약. 프랑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자부심,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책임. 그들은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국의 모든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집속탄두를 사용하던 로켓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고철이 되었죠. 21세기의 포병이 20세기의 유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연구했고 군부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M270을 개량해 LRU 랜스 로켓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죠. 단일 탄두, 정밀 유도 방식으로 바꾼 새로운 시스템. 그러나 그 수량은 고작 13대. 한때 200대가 넘던 프랑스 포병의 현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용 가능한 차량은 6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부품 조달조차 불가능한 상태. 1980년대에 생산된 부품들은 이미 단종됐고 유지보수 매뉴얼조차 디지털화되지 않은 낡은 종이 문서였습니다. 훈련은 제한적이었고 실전 배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유럽 포병의 자존심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르몽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프랑스군의 장거리 화력은 사실상 소멸했다. 피가로는 더 신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무장이 약하다. 군사 전문가 장 피에르 마이유는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70km 이상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보고서 한 줄. 한국의 K239 천무 시스템 검토 제안. 전쟁의 참상을 줄이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약. 오슬로 협정은 분명 선한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조약은 유럽 전체의 방위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협정 서명국들은 심각한 전력 공백을 겪게 됐습니다. 클러스터 탄두를 포기한 뒤 프랑스는 더 이상 7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포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은? 그들은 오슬로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토르나도 S는 여전히 120km를 날아갔고 중국의 PHL-3은 150km를 타격했습니다. 윤리적 선택이 군사적 열세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럽의 방공력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한 나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자비한 무기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방패를 만들기 시작한 나라. 정밀도와 윤리, 화력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90년대 말 한반도의 긴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누고 있었고 한국군은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화그룹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자주 국방의 마지막 퍼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다연장 로켓을 세상에 내놓자. 그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고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연구진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수입이 아닌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화력. 미국의 허가 없이도 쏠 수 있는 진정한 자주 무기. 2000년대 초반 첫 시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다시 도전. 그 불씨가 훗날 천무가 됩니다. 하늘이 내린 무기라는 뜻의 천무. 2022년 2월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전장에서 드러난 잔혹한 현실.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할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프랑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FLPT 프로젝트, 장거리 지상 화력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거리 150km에서 500km급의 정밀 유도 로켓 확보, 재장전 시간 10분 이내, 명중률 95% 이상, 2030년까지 최소 32개 발사대 확보.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국가적 도전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50억 유로, 약 7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로켓을 쏠 발사체, 즉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체 개발 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죠.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 이스라엘 합작 유로벌스, 그리고 의외의 복병, 한국의 천무. 각국의 무기를 검토했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입증된 무기였습니다. 기술도 검증됐고 도입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의회는 정치적 리스크를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2024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재등장 우려. 만약 미국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사용에 제한을 건다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남의 손에 우리 주권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았죠. 독일, 이스라엘 합작 유로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은 우수했지만 정치적 복잡성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갈등. 프랑스는 중동 시장도 중요한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기술이 들어간 무기를 쓴다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는? 게다가 기술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 의존. 프랑스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4년 여름 파리 국방부. 한 보고서가 장관의 책상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K239 천무 시스템 종합 분석.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K-팝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 그리고 이제 무기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아시아의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 영어로는 추원무, 한자로는 천무. 하늘이 내린 무기, 하늘의 병기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한국인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닌 방어를 위한 방패.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늘이 허락한 힘. 천무는 M270과 같은 계열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혀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빠른 재장전. 기존 M270이 20분 걸리던 재장전을 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둘째, 정확한 타격. GPS와 INS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복합 유도 시스템. 오차범위 2m 이내. 이것은 단순한 포가 아니라 저격수의 영역입니다.
셋째, 다양한 유도탄 옵션. 한 발사대에서 여러 종류의 로켓을 동시 운용 가능. 천무의 라인업은 놀라웠습니다. 천무1 사거리 80km 전술 지원용, 천무2 사거리 290km 전략 타격용. 한 발은 80km, 또 다른 한 발은 290km를 날아갑니다. 그것도 같은 플랫폼에서. 오차는 2m 이내. 프랑스 군사 분석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다.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자 미래 전장의 해답이다. 정밀도라는 단어가 군사학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 기술 50년의 결정체이자 자주국방의 상징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1980년대 수입 부품으로 조립하던 시절, 1990년대 독자 개발의 첫발, 2000년대 세계 수준 도달, 2020년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선도국. 이 모든 과정이 천무 한 대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천무 도입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깨달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도 줄을 섰습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천무는 확실한 억지력이었습니다.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장은 한국의 기술로 지켜질 것이다. 한때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소르본 대학 군사학과 교수 피에르 르클레르는 말합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이 만든 하나의 체계, 하나의 철학이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도 인정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유럽의 방산 시장이 뒤흔들렸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전통의 강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수입국으로만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선도국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선두 그룹에 서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히 포탄을 쏘는 기계가 아니라 기술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남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기술로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킨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도 폴란드도 사우디도 같은 꿈을 꿨습니다. 진정한 방위 주권. 그리고 천무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프랑스의 포가 멈춘 자리에서 한국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오슬로 협정으로 잃어버린 화력,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선택하지 못한 미국산 무기, 복잡한 국제관계로 포기한 이스라엘 기술. 그 모든 빈자리를 채운 것은 한국의 천무였습니다. 그 불은 서방을 깨우는 방패의 불이 되었습니다. 2025년 봄 파리 에펠탑 인근 군사박물관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1세기 화력의 미래. 전시장 중앙에 놓인 것은 천무의 110 스케일 모형. 그 앞에서 한 프랑스 장군이 긴 시간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봤다면 뭐라 했을까? 우리가 아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이런 포가 나왔다는 걸.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추격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빨리 세상의 무게 중심을 바꿨는가? 30년 전 우리는 수입 부품으로 포를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스스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계가 찾는 포를 만듭니다. 프랑스가, 폴란드가, 중동이 찾는 그 이름. 천무. 천무는 기술의 이름이자 집념의 결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리고 시험장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천무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이, 그리고 세계가 이제 한국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입니다. 기술의 인정, 철학의 인정, 그리고 주권의 인정. 하늘이 내린 무기, 천무. 그 불의 방패는 오늘도 한반도를 지키고 폴란드의 국경을 지키고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천무의 포성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